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최성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교수로 있고요. 규제와 관련된 책도 좀 써왔고, 규제와 관련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고, 논문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최성락이라고 합니다. 이 규제 역설이 무슨 뜻인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역설은 이제 규제 패러독스 해가지고서 이제 규제론과 관련돼가지고서는 하나의 규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규제 정부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규제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쪽으로 가려고 이제 규제를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뭘 조정하려고 해서 뭔가를 규제를 하고 정책을 하고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이게 발생하지 않고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이쪽은 굉장히 원래 목적은 되게 잘 됐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규제의 역설은 그 규제의 부작용 중에서도 뭔가를 이거를 좋아지게 했는데 오히려 그 대상이 오히려 나빠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원래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A가 좀 좋아지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A를 좋게 하려고 규제가 들어가고 그럼 이제 A는 좋아졌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B가 나빠졌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게 보통 이제 말하는 규제의 이제 부작용이 되는데요. 최소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A를 목적으로 했으면 A가 좋아지고 딴 데가 나빠지고 이런 거가 되는데 규제 역설 같은 케이스는 A를 좋아지게 하려고서 규제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A가 더 낮아지는 규제의 부작용 중에서 규제 정책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그런 경우를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규제 중에서 이제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요. 부동산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4전 24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잔잔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과 대응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서는 일단 많은 부동산 정책을 피면서 집값을 낮추겠다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규제 역설적인 현상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24전 24패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제 원유 가격이 그때 막 60불 하던 것이 40불, 20불로 폭락을 하고 그리고서 막 마이너스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ETF 투자에 해당되는 원유 ETF 투자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원유 ETF 가격이 이제 폭락을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이제 그 ETF는 선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랑 좀 다른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열흘 사이에 한 9번 정도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 방안이. 어떤 규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그 매매 정지까지 이뤘던 거고요. 그 ETF 매매 정지 그리고서 3일 동안 정지하는데 하루 풀어주고 거래하고 다시 그 정지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한 열흘 사이에 그 사이에 9번 정도의 이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떤 게 들어갈까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점검을 하고 원래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 영향 분석 이런 것도 합니다. 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이해관계자가 어느 누구일까 다 점검도 하고 그 사람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하는 거를 그런 걸 다 점검하고서 규제가 나와야 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근데 한 그냥 며칠 보름 열흘 그 정도 사이에 9번의 정부 규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검토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떨어지기 하기 위해서 막 폭락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규제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24개의 규제 정책이 한 몇 년 사이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점검을 하고 이러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막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다 하기보다는 이게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든 간에 이게 집값을 떨어지기 위해서 그냥 그때그때 큰 고려 없이 그런 식으로 이게 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24개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할까 말까라고 해가지고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이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 몇 개월에 한 번 있어야 되는 그 정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서 정말로 실행하고 할 때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정말로 이게 좋아지나 나빠지나 검토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몇 년 사이에 24개의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검토나 정말로 나아질 것이냐 정말로 집까지 떨어질 것이냐 사실 그렇게 고민하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올 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때그때 문제가 된다고 할 때 그때그때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들어갈 경우가 이렇게 많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몇 년 사이 24기가 같은 분야에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규제 관점에서는 이 부동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4년 정도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계속 상승하지 않았냐라고 하게 되면 계속 상승했잖아요, 사실은. 지난 20년, 30년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부동산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올렸냐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 지난 그 2010년인가요? 그때쯤부터는 계속해서 평탄하게 오르지 않고, 올랐다고 조금씩 오르면서 조금씩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게 확 오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할 때 왜 오르느냐라고 할 때 포인트는 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정적이었다고 이루어진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오르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그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경제 구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집값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2, 3년 사이에 50% 이렇게 확 올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뭔가의 경제적인 충격이 왔다거나 뭔가의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제대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차로 움직이거나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어떻게 집을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팔고 싶어 했고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싶어 했고 근데 팔기는 좀 아까운 집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구입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굉장히 고민한 것이 그 집이 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게 집값이 오른다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고 저번 정부에서는 돈 줄 테니까 뭐 집을 뭐 대출 받아 사라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뭐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것에서 그냥 그렇게 주장해가지고서 막 히트친 적도 있었었고 그 당시 제가 3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도 집을 어머니가 팔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아깝고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제가 이거를 사는 방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 8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 이걸 과연 내가 사야 되느냐 이거 지금 샀다가는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뭐가 독박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기분도 들고 어쨌든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사 가는 거를 좀 계속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 2년 사이에 그게 50%가 올라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사실은.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뭐 문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학자적인 입장이나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다라고 하지만 사실 집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이게 막 50%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뭐 좋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이건 뭔가 이게 문제가 이게 있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드셨겠네요. 집값 오르는 걸 보면서 내가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오를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서 그래서 구입했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뭐 운이 좋았다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참고로 제가 이제 친구 중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뭐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정책이나 어디 그쪽에 있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왔을 때 뭐 서로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쪽이 좀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 뭐 그 당시 이제 처음에 뭐 세금 올리고 막 뭐 재개발 금지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집값이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른다 막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정말로 집값이 오를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한 말이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더 증가하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집값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때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재개발 억제하고 그리고서 세금 증가하고 했을 때 그때 집값이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그거랑 똑같은 정책을 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이 이게 찌르면 아프고 그럼 지금 찌르면 아프고 뭐 1년 후에 찌르면 안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는요. 똑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규제론 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정책을 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정책을 피면은 이번에도 오르지 않을까. 규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서 오히려 더 이제 집값이 오른 효과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지 말고 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세금 결국 올리는 거
그리고 뭐 재개발이나 그런 거 같은 주택 공급 하는 거 그러면 똑같은 정책을 피면은 그럼 결국은 또 똑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제론 쪽이나 그쪽에서 보면 옛날에 이랬으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하거나 정책이나 정부도 이쪽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서 이거를 그냥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느냐 이게 돼서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 그걸 바꾸고 다시 하고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세금을 올렸고 그때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또 세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또 올라갔으면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매기고 더 매기니까 더 올라가고 더 죽어봐라. 그러니까 더 올리고 처음 한두 번은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대응했을 때 올랐으면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랐는데 또 하고 세금을 더 내고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매기고 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점점 더 나아진다라고 할 때 규제 정책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5기의 규제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걸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때 벤치마킹을 강도를 더 세게 대출 막아 15억 이상 막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DTI 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세게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 세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더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강도가 세게 해주는 ETF 같은 경우 작년에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뭐 보름 사이에 9개 규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나가 아니고 점점 더 결국은 그것은 점점 더 세게 강도를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분은 아니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3년 뒤 조정이 오면 지금 사는 게 손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3년에 어떻게 그러니까 주식 같은 케이스에서도 주식이나 어쨌든 다른 물건 같은 것도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가격을 다 예측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랜덤 워크 있듯이 어쨌든 간에 3년 후에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조건은 있긴 하죠.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뭐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권이 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심하게 되면 그냥 무슨 뭐 금융위 같은 경우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것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야지 어느 정도 이게 하게 되면 사야지라고 사면은 그 예측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참 저도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건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보유용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고 한다거나 앞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사야지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는 그냥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가 않고 좀 주식 같은 경우도 투자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야겠죠. 이거를 살까 오를까 어쩌고 저쩌고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러겠지만은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사는 용도다, 살 용도다라고 할 때는 뭐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때가 한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해서 사는 거는 그냥 살 수 있을 때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측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예측까지는 몰라도 3년 예측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살 수 있는데 3년 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분들은 이제 자가는 이제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자가는 있으시고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좀 문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투자 그렇게 되진 않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누가 어느 연구자, 다른 연구자가 그걸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세대 중에서 이제 몇 살 정도 세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이제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불행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이제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50대가 가장 힘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20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학교, 대학에서 졸업생 보게 되면 참 이게 장래가 사실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직장이 없고
없고요.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냥 일 없이 있는 사람도 많고 분명히 많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은 이제 있게 되는 거고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금 지나면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지금 상태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데 50대 제 친구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애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지금에서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집도 사실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옛날에 30대는 집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업 실패해서 이제 집 팔고 뭐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전세, 그 다음에 월세 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다니더라도 이제 뭐 그만둘 때가 되고 하게 되면 쟤는 이제 친구들이면은 걔네들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고 애들 자식들이 이제 몇 살인지 대학 가고 하는 건지 그걸 알고 그러면 걔네들 지출 수준은 딱 보이는 건데 얘네들이 앞으로 몇 년 지났을 때 수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차라리 20대 같은 케이스에서는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든 직장을 해도 돈을 벌겠지 이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 50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40대만 이렇게 되는 사람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하는 사업이 뭐 자영업 같은 거 잘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다시 재개해가지고서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 이게 도무지 그런 생각이 전혀. 앞만 봐도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은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떨어질 것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50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집 있고 수입은 있고 뭐 하긴 하지만은 절대로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 60세까지 그거 수입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 사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최선이 현상 유지 이게 막 떨어질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만 보더라도 차라리 60, 70대면 이제 좀 이렇게 연금 가지고 산다 그 현상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산다 이건 되는데 50대 40대 말은 그냥 이게 참 걱정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부수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요?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이나 기타 등등 해당되는 것도 좀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위에서 보게 되면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했다가 말아먹은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아먹었다기보단 사실은 10년 전 그때 말아먹고서 그다음부터 주식을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주식 투자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냥 박살나가지고서 그때 그냥 뭐 모든 재산 다 잃어가지고서 재기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주식이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쳐다보죠.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외에 기타 등등은 뭡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앞으로 40대, 50대가 될 것이고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뭐 부동산 이런 거보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져가지고서 일찍 투자하셨군요, 그거를. 사실 저는 비트코인 산 게 하나에 50만 원일 때 샀었고요. 50만 원일 때 그거를 중간에 2003년 전에 한번 이게 폭락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반은 이제 그때 팔았었고요. 그때 이제 1,600일 때 팔았었고 나머지 해당되는 거는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은 저한테는 수익률에 해당되는 측면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주식이나 그런 거보다는 비트코인제가 저한테는 가장 컸었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 제가 살 때 해당되는 거가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샀었고 은이 또 좋다고 해서 은도 샀었고 그 당시에 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해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산 거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은 가격은 지금 그때 폭락했다가 이제 지금 약간 좀 그 당시 가격이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성공한 거는 그 당시 괜찮다고 한 거 들어간 거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긴 한데 부동산 폭등은 투기꾼 때문이다. 그래서 투기꾼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왔거든요. 진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그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투기꾼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그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갑자기 투기꾼들이 뭐 집을 사기 시작했나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옛날엔 투기꾼이 아니었다 갑자기 투기꾼을 변신했냐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갑자기 그때 뭐 3년 전에 갑자기 투기꾼들이 갑자기 막 만들어졌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 원래 그 사람들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요. 뭐 그 투자하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리 투자하라 어쩌고 뭐 정부가 뭐 지원책을 내고 금리를 낮추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사는 거지 제자리 걸음일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암만 뭐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투기꾼이 계속 있다가 그때쯤부터 이거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집을 샀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투기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타이밍이 늦게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투기꾼이 있어가지고 투기꾼 때문에 집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투기꾼들이 이건 집이 오르겠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지 이게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투기꾼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투기꾼이 과연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존재하느냐 그런 것도 말이 있지만 어쨌든 투기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집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것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처음에 가만히 쫙 있는데 갑자기 투기꾼들이 그냥 괜히 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러니까 투기꾼이 사다 보니까 집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이 투기꾼이 사서 이것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왜 그 당시 투기꾼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하던 것이 왜 이거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사기 시작했느냐. 사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지. 투기꾼이 사기 때문에 투기꾼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투기꾼이 들어가서 사는 거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사는 거거든요. 손해볼 거는 절대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 원인으로 보게 되면 힘들고 왜 그 당시에 투기꾼들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측이 맞은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수야. 그렇게 올라가네 빨리 사야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그걸 물어볼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때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때랑 똑같은 정책을 피는 것이고 똑같은 정책을 피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랑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똑같은 효과는 집값이 오르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에부터 이게 지나가지고서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와가지고서 이게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노무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은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겠구나. 그때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아까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거 관계하지 말고 일단 내가 살 집은 그냥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은 집값 살 돈 여유가 있고 어쨌든 긁어 모아가지고 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안 사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냥 거의 8년 1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그때 유행할 때는 그때는 그냥 돈이 있어도 안 사고 그냥 쟁겨두는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지금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지금 사지 않고 좀 나중에 사도 되는 것이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사고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거 계속 몰린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게 되면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아무리 지금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내릴 거다 제자리다 그러면은 안 사고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살려고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말은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보죠. 임대차 3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처음 정책이 시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오를까 내릴까 어떻게 될까 정책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그런 가장 규제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까라 가장 좋은 거는 옛날에 어땠을까? 인 거잖아요. 물론 옛날에 했다고도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나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몇십 년 동안 해당되는 것에서 그런 격을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일단 미래는 알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알 수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찬성 반대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고 하게 되면 전에 이런 정책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단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의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게 좀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어떤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임대차에서 보증금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이 아닌 것이 옛날에는 전세 같은 경우가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이렇게 늘렸었던 거잖아요. 그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전세값이 폭등을 했던 것이고 폭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1년이 2년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자살하고 이런 거 많이 있었던 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 기간도 5년 동안 하니까 상가 임대료가 확 올랐던 이게 저희가 이게 경험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10년 넘긴 했죠. 10년 넘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렸는지 옛날에 그런 정책을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렸는지 지금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똑같이 이제 지금 2년에서 4년까지 보장하다 나오게 되면
그 1년에서 2년 동안 보장했을 때 그때 그 난리가 났었는데 전에 2년에서 4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이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그냥 2년이 그냥 정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1년에서 2년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확 발생했다가 그런 상태도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안정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대차 보호해가지고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막 문제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오르는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옛날에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논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으면 정책에서 이걸 올리게 되면 분명히 옛날처럼 이것이 전세가 그런 것이 폭등을 할 거다. 임대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했을 때 그때 문제점하고 어쨌든 이걸 올렸을 때하고 장점이 있는 것이고 문제 보완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고려해가지고서 이걸 했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전세값이 이게 그런 것이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거의 그냥 그런 의견에 해당되는 것도 무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2년 동안에 그 보장이 되는 것이 이거 2년 만에 좀 나가거나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걸 4년을 보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게 되면은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는 물어보고 하더라도 2년 동안만 살 수 있지만 이제 선택적으로 4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좋아하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가 지금 뭐 악의 세력이나 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전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뭐 되게 무슨 뭐 못마땅하게 하거나 막 그러니까 비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규제 역설이죠.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들어간다, 나쁘다, 그런 걸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 보통 그런 논리거든요. 최저임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거 올려가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분명히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얘네들한테 이게 돈 많이 주는 거 아까워서 반대하는 거다, 아니면 뭐 자본가의 편이다. 그렇게 막 자본가의 편이기 때문에 왜 최저임금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편, 사실 학자 중에서는 기업가 편이 없고요. 사실은 학자들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본가 편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이 뭐 부자인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고, 교수님 뭐 없냐, 전혀 없냐면 있긴 있는데 뭐 집이 부자라고 해서 뭐 젊을 때 뭐 어쨌든 있지만 어쨌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자본가 편이라고 해서 반대하느냐,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근로자들 중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피부는 굉장히 손해 보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이게 낮은 임금 받는 사람이 높은 임금 받는 거를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비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서 최저임금을 하지만 오히려 걔네들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원래 이런 논리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2년 보장에서 4년 보장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좋은데,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거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세입자 분들한테 손실을 가게 되고 또 피해를 가게 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케이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1년에서 2년 올릴 때 그때 폭등하면서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상가가 해당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똑같은 정책을 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3+3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세입자도 그냥 계속 누적으로 영구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영구로 쓸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5% 룰을 적용시킨다라든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막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더 이제 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규제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죠. 부산을 가려고 해가지고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쪽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호남선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향을 바꾸는 게 있고,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더 밟는 게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늦게 가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되는 거. 결국은 한 가지 규제,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규제가 부족해가지고서 이제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 부동산에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임대 기간을 늘린다 막 하는 거는, 이거는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엑셀레이터 아무리 밟으면은 더 빨리 가겠죠. 빨리 가고 막 신나게 가겠죠. 목적지에 도착하느냐고 하게 되면 의도한 게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는 건 분명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보호가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의 효과, 이게 규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입자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규제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세입자가 그래서 안정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그 세입자 안정된다는 것도 이제 그 모든 세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최소한 세입자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다 이득이 됐을 때, 그때 이거가 이게 긍정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혜택을 보는 임차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1억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다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정말로 4년 동안 그냥 딱 보장되고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약간 좀 불쌍한 임차, 어쨌든 그런 임차인을 보여준다고 할 때 돈이 많은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돈이 좀 부족하고 간신하게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근데 보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있으면서 그냥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요. 사실은 월세 올라가면 그래 죽게 나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월세가 오르지도 않고 2년, 4년 만에 뭐 쫓겨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런 여유 자금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막 3천만 올라가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임차인 중에서는 처음에 그런 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서 그 집이 계속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나 당장 손실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안정은 되죠. 안정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상태였다가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올르다가 안정이 되면, 그럼 안정이 됐으니까 이게 뭐 정책에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건 이 상태에서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안정이 된다는 거, 안정은 안정이죠, 분명히. 안정은 안정이지만 이게 옛날보다 좋아졌냐? 우리 목적이, 사회 목적이 안정이냐 변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라면값 하나가 그냥 10,000원인 상태에서 안정, 이것도 안정은 안정이죠. 라면값이 뭐 10,000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원래 라면은 10,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10,000원에 사 먹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고 뭐 문제 없게 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냥 뭐 몇천 원 가지고 라면을 뭐 사 먹고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안정은 안정이지만 안정이니까 좋은 거냐? 이게 그렇게 판단하면 곤란하고. 폭등 후 안정. 예, 폭등 후 안정.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잖아요.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안정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 이렇게 나올까봐 약간 좀 저는 이게.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오르지 않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부동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 대해서 안정됐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죠. 우리가 그렇죠. 원하는 건 이 상태에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갔을 때 안정, 이걸 원하는 거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은 안정이지만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뭐 안정적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렇죠. 일단 이거 아까 이제 최저임금제 그 예로 들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 어쩌고저쩌고 논의를 할 때 찬성하는 쪽에서 주된 논리가 그거잖아요. 해외 선진국들도 그 최저임금제 다 도입을 하고 있고 높은 임금을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뭐 임금 높인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건 최저임금제는 전 세계가 주요 국가가 다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였잖아요. 최저임금제를 올리게 되면은 균형 가격보다 높이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 경제 원론 교과서 1학년 때 들은 교과서에 그건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전문 지식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경제학, 경제 원론, 경제학 이론 교과서에 그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최저임금제가 잘 서거나 그런 문제 없게 이루어지는 건 뭐냐고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제를 균형 가격에 비슷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큰 사회적 부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충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가격이 이 정도 받는 건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제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경우 이제 정말 최저임금제가 보호되는 거는 원래 균형 가격에 이제 뭐 10,000원을 줘야 되는 이게 균형 가격인데 이게 뭐 악덕 뭐 이게 위자가 뭐 10,000원을 줘야 되는 건데 뭐 7,000원, 8,000원밖에 안 주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최저임금제가 딱 있으면 그런 이제 악덕 정말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람을 못 주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뭐 최저임금 9,000원으로 설정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하면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걸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제가 이제 뭐 문제가 컸고 정말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막 일자리 그만두게 하게 된 이유는 균형 가격이 있으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저임금을 매겼을 때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자체가 문제냐? 그렇진 않고 최저임금제는 이게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매겨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 높게 가격을 매기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표준 임대료 제도에 해당되는 것도 정식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가격이 임대료 가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임대료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상대방이 무슨 뭐 경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그냥 막 상대방이 이건 동네 잘 모른다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래서 바가지 씌우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 존재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균형 가격은 괜찮다고 했듯이 표준 임대료 해당되는 것도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서 원래 임대료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표준 임대료를 만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표준 임대료를 만드는 목적이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하면서 이게 폭리를 취하는 임대료를 막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표준 임대료잖아요. 네.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표준 임대료가 만들어지면 그건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임대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게 표준 임대료제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균형 가격이 아니고 다른 가격으로 이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듯이 표준 임대료도 더 낮은 임대료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서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죠. 최저임금은 하단을 높이는 거고 강제로 높이는 거고 이제 표준임대료는 상단을 막아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균형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이거를 낮은 가격으로 표준임대료를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표준임대료에서는? 임대 주는 사람들은 이게 뭐 부동산 임대자든 어쨌든 간에 이게 투자자고요.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일단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제 뭐 셀러리맨의 사고방식과 투자자의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 셀러리맨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덜 받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월급을 받아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만 받고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거든요.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임대료를 낮추니까 이 낮은 가격으로 어쨌든 간에 그냥 하기 싫어도 계속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난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손해는 보지 않고서 적정 이윤율을 최소한 은행이자율보다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방법은 많죠. 사실은 표준 임대료는 이 가격으로 하자, 임대료는 무슨 뭐 50만 이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비중개로 해당되는 거, 부동산 중개로 해당되는 거 원래는 이제 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임대료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뭐 요즘 뭐 비싼 거는 이제 뭐 임차료 해당이 몇백만 원 되는 건데 임차료만 부담시키더라도 그냥 1년 임대료는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도배 같은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배는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직접 알아서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도배를 해준다거나 보일러 고장나 고친다거나 무슨 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도 그냥 임차인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곧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수리도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당사자의 계약을 얼마든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수술이 해당되는 거 보일러 고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부동산 특약 하나 쓰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표준 임대료 지키면서 그런 걸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보일러 같은 것도 새 거로 다시 갈아주고 간다 뭐 이런 식의 특약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임대인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는 이게 차라리 그냥 임대사 그만두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위한 건데 결국엔 또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규제의 역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손해가 된 차라리 이게 임대료 그냥 뭐 월세 30만 원에가 더 주는 게 낫지 거기서 보일러나 무슨 뭐 도배 같은 걸 내가 들고 가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거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도배를 다 임차인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200만 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하고 그 이상은 임대인이 한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냥 몽땅 다 떠넘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임대료는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는 낮아질 건데 법이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세입자의 부담이 감소됐느냐? 정말로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인 거잖아요. 임대료는 분명히 낮아지지만은 정말로 임차인의 부담이 낮아지고서 더 살기 좋게 되고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거죠. 세금으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샐러리맨의 사고방식하고 투자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샐러리맨의 사고방식은 세금이 막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세금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이걸 사느냐. 세금이 막 몇백만 몇천만 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몇백만 몇천만 원 세금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안 사겠다라고 한다거나 이걸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자는 세금이 1,000만 원 나오는 세금이 1억 원이 나온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이 1억 원이 나왔을 때 그래서 내 수익률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금이 1억이다, 2억이다, 1,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 있었다. 어쨌든 그것이 2억이 된다. 2억이 되는데 세금을 부중해서 막 9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9천만 원 내는데 어떻게 그걸 사느냐 못 사겠다. 이런 발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투자자들은 1억짜리가 2억이 돼서 세금이 9천만 원 나왔다. 그럼 플러스 1,000만 원이다. 1억에서 1,000만 원 플러스면 10% 수익인 것이고요. 10% 수익이면은 9천만 원 세금 내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자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억이라고 하지만은 1억이고 2억이 되면 9천만 원의 세금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 집이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뭐 3년 5년 사이 2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금 9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 이걸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사는 것이지. 1억 원이 올랐는데 9천만 원 세금 낸다? 그러니까 안 사겠다? 이게 그런 투자자는 없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가 투자자가 볼 때 이 집값이 계속해서 세금과 능가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나올 정도 집값이 오를 거냐 안 올 거냐 이 기대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높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든 간에 사는 것이고 세금을 내거나 수익률이 도무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 사는 것이고 그런 시그널을 좀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다 아니면 떨어지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좀 주면 근데 그 시그널이라는 게 과연 이제 뭐냐의 문제인데 분명 그렇죠. 처음에 집값이 오르다고 할 때도 정부가 이제부터는 집값이 안 오르서도 문제가 되니까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주식 사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막 사고 이게 이런 물론 그런 주식 투자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내릴 거다 안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안 오를 거구나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판단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인 것이고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지표를 보고서 이것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판단을 하는 거지 정부가 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내려갈 것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 투기꾼이 정말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책의 변화나 그런 걸 봤을 때 공급 수요 봤을 때 이젠 떨어지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게 이제 그 구매가 줄어드는 거지 이제는 이게 분명히 이건 떨어지고 뭐 어떻게 발표하는 거랑 관계없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게 오르지 않겠다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적인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되지 않을까. 음마는 부서지고 싶다. 언제 도대체 부시고 지어줄 거냐 이제 이 얘기들.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값하고 아무튼 서울 집값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포인트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 되면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냐고 하게 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오르는 것이 나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해당되는 거는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새 거인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죠. 전자제품이나 뭐 컴퓨터 제품은 새 거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가 되는 것이고 뭐 아이폰이나 무슨 이런 거 갤럭시 이런 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부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부동산 쪽은 대량 생산이 막 불가능한 거고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새로운 거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은행이나 그런 데서도 이게 집이나 이런 거보다 가장 안정적인 이제 그 대출 상품 중 하나가 이게 땅이라고 하는 토지. 거가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르는 거를 용인할 거냐 그거를 막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그게 오르게 되면 이제 주변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오르는 정도가 약간 조금 오른다 어느 정도 이게 파급 효과나 조금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낮추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부 다 오르는 상태에서 그걸 낮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오르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물가 인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정말로 그걸 아파트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로 좋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이게 인테리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용인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오르는 거를 막으려고 하게 되면 막아지냐라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정부로 하게 되면 막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사실은 가격 낮추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아까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만 그냥 질 확 낮추면 가격 확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속의 내부적인 구조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낮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게 조금 가격이 오르는 걸 인정하더라도 좀 좋게 만들 것이냐 결국은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 문제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럼 재건축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도 재건축, 재개발 계속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재건축하면 조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저기 반포 자기가 어렸을 때도 그냥 좋은 거여서 확 올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문제가 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이 된다? 이게 항상 그랬다 모르겠지만 이게 재개발 때문에 확 오르는 것도 이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전에는 재개발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원인이냐? 재개발 자체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집값이 오르게 될 때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그 계기가 된다? 뭔가 좀 계기가 이루어진다? 그게 재건축인 거지. 재건축 재개발인 거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언제 오르려고 하는 것이 딱 됐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그냥 확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그런 역할인 거지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루마니아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루마니아 같은 케이스도 이제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일 때 그때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집은 사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거기서도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집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래 정책 목적이었고 그래서 집을 좀 싸게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전 국민의 이제 그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한 96%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 국민이 막 90% 이상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다 있네요. 행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다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아니면 안 좋은 사회일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 완전 행복, 완전 오케이, 모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는 변하는 거고 경제는 변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1년에 지금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사회 진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것이 있는 거고 지금은 입학생이 지금 40만 명 되니까 사회에 나가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 되는데 5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 모두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해당되는 제공하는 것도 딱 매칭이 된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2021년에는 모든 사람이 해피해. 근데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40만 명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딨냐, 이 문제가. 은퇴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은퇴자의 일자리하고 네. 그러니까 은퇴자 나이 드신 그런 사람 일자리가 그게 지금 20대 초반에 가지려고 하는 일자리. 지금 일자리에 가게 되면 이게 뭐 이거 졸업하고 나가서 뭐 공공근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20대 애들이 그걸 가지고 갖는다?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20대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관차 위가 은퇴하고 해가지고서 나오고 그런 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어쩌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게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1년에 생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아무 일자리는 게 아니고 20대 청년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안정적인 상황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일자리가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가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도 자,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모든 사람은 해피. 거기까지는 오케이. 직장까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을 신혼부부가 생기면 자기 집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엔 좀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애가 생기면 자기 집을 하려고 할 때 네.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그 집이 어디서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빈집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누가 이게 집주인이 있는 것이고 누가 임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살 수가 있는 거지. 네. 모든 사람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사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냐면 집을 하나 새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을 새로 지으면은 지금 우리가 한 거 몇 억에 해당되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월세 전세라고 조금 올려가지고서 집을 사는 거지, 나이 들어 돈 벌어 사는 거지. 처음에 결혼하면서 바로 집 하나 산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집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돈은 뭐 집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지금도 그거 하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아까 루마니아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3대가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아, 같이요? 같이.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지 독립을 하는데 1가구 1주택에서는 독립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직장을 옮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산에 가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빈집이 없는 것이고 부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살 집이 없게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동성,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산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집을 가게 되면 내가 저 좋은 집을 가려고 하게 되면 거긴 자기 집, 1가구 1주택 집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빠져야 내가 그 사람이 빠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빠지려면 이게 어딘가 또 빈집이 있어야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빈집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나눠서 바꿔서 말하게 되면 빈집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집이 다 주인이 있는 것이고 빈집이 없게 되는 것이고 빈집이 없게 되면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데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할아버지랑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고 다른 동네로 이거 간다? 다른 동네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거지 이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루마니아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살게 되는 문제가 살게 되는 이동이 거죠. 거의 없이. 그러니까 쿠바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고 하면 쿠바 같은 케이스에서는 집을 바꾸려면 서로 교환을 해야지 되는 거였잖아요. 쿠바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인 것이고 서로 이게 내가 너 집 사고도 너는 이게 서로 집을 교환할 때 그때가 이제 이게 집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더 좋은 집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모든 경우가 자기 집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이 그냥 딱 제한되게 멈춰버리는. 되는. 그러니까 사회 이동성을 제한하자 이렇게 뭐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자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게 되고 빈집이 없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회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쿠바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집이 있다 집을 이제 서로 고친다라고 할 때 수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 이게 수리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사 갈 때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네. 빈집되고 이사를 했을 때 이게 고쳐지고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자기 집에만 있으면은 안 고치거든요. 잘 안 고치죠. 어디가 근데 진짜 물이 샌다 이러면 고치지만은 평소에는 안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고 하게 되면 완전하게 이게 집이 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면서 수리가 안 된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쿠바 같은 케이스나 노르마니아 같은 케이스, 집이 완전히 노후화가 되는 거죠. 이사를 이게 가게 되면은 이게 싱크대도 그때 바꾸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 가구도 새로 마련하고 그게 전부 다 이사 갈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이사도 안 가는데 내가 집 살고 있는데 아 이제 뭐 도배 새로 해야겠다. 일단 도배라는 짐을 다 빼야 되는데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사 갈 때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집이 유지가 되고 도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사를 안 가는 상태. 물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집이 노후화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일가구 일택이긴 하지만은 전부 다 생활 수준이나 그것이 상당히 이게 떨어져서 루마니아 같은 케이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막 집을 막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세대 그런 사람들 집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할아버지가 됐고 그분들은 이제 내 집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 후속 세대는 이게 완전히 그쪽은 이게 행복한 내 집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하다 뭐 이러려나? 그게 재밌는 사실을 있고 하는데 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뭐 효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서로 우애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효도하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고 뭐하고 막 그래서 막 되게 막 사이가 좋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영조 시대인가요?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이제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밥을 같이 먹었대요.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식이 이거를 막 하다가 폐륜이 벌어진 건데 아니 부모하고 자식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가 사고 하나 발생했다? 부모가 자식 같이 밥을 먹었다? 그건 너무했다. 어떻게 따로 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같이 먹을 수가 있었냐. 같이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정을 봐줘야 된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밥을 다 큰 성인이 애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것이 막 화가 나서 막 서로 막 이러다가 그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건을 좀 참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다 큰 성인이 부모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뭐 조선시대 때 막 효고 뭐 부모가 유교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근데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 이거 부모하고 자식이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큰 성인이 같이 밥을 한 자리에서 먹었다. 아이고 이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리고 자식이 2명, 3명 아들이 2명이면은 걔네들도 통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식이 얘가 뭐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결혼하고 나서 전부 다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 할아버지는 좋겠죠. 며느리들은 무슨 죄야? 할아버지나 그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내가 자기 집을 얻었고 자기 아들, 손자들까지 다 손자매들까지 같은 집에서 사니까 사실은 되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죠. 할아버지. 근데 이제 자식들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행복이다.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짐작은 되네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떤 그쪽 세대는 이제 자기들은 저주받은 세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편 게 어떤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쿠바나 루마니아는? 사회주의이고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게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를 정부가 다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고 거기만이 아니고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지금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국민들한테 다 집을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고 집을 제공해주면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 일가구 주택 집을 배정해주면 사회적인 이동 불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사는 게 막 되게 힘들게 되고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집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 뭐 루마니아든 뭐 쿠바든 뭐 리비아든 기타 등등해서 이 일가구 주택을 막 누구든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결과가 전부 다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나도 집을 가졌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 이게 그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정말로 좋고 하게 되면은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한 국가에서 이게 뭐가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딴 나라들이 저거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다 따라하거든요. 뭐 중앙차선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전용차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그런 것도 이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가구 주택 해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성공했고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걸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거는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기 집을 일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게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집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집은 있는데 못 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카다피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카다피는 리비아 같은 케이스인데 거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집을, 그러니까 누가 부자는 이제 집을 쉽게 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는 이제 뭐 나쁜 집을 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케이스인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을 선착순으로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딱 가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집이 되는, 저기 무슨 100평짜리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딱 가가지고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 집이 되는 거. 부자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평등하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집 가진 사람이. 잠그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 잠그는 거가 금지돼. 자기 집 잠그는 거 금지. 누가 와가지고서 이게 빈집이냐 빈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몇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요. 사회적 할 때.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을 비우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 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예,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 집이 되는 거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집안 식구 중에서 반드시 누구 한 명은 집에 있어야 되는, 보초병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초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대 집을 비우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 가구 같은 걸 막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내 집이다라고 집을 뺏기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집을 막 가구를 막 들여놓는다거나 집을 수리한다거나 좋은 집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집이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 집은 내 집이지만 언제 이게 다른 사람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자기가 고용인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하녀나 막 하인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들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이거를 항상 집에 있을 수가 없냐고 하게 되면 가난한 분들이 이게 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가지고 한번 자기 나가고 와이프 가고 막 애들 학교 가고 하고 빈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있다, 하녀가 있다, 집을 돌보는 사람, 집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뺏길 염려가 없는 것이고, 병원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고 하게 되면 부자들이 결국은 좋은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내가 이 집을 가진다고 해도 뭔가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 집이 다 비울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이제 집을 뺏길 수 있는 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돈이 많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이제 막 가난하게 살고 식구들이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집을 비우는 이런 식의 집에서는 결국은 가장 나쁜 집밖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게 됐을 때 진짜로 약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 그런 경우가 참 드물고, 오히려 이게 약자한테 불리한, 그게 규제의 역설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문구에다가 이제 넣겠다,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요. 네. 선언적 의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을 겁니다. 선언적 의미일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런 걸 지향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규정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규제 쪽이나 이제 법령 쪽에서 문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부가 이 문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예술인 지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게 지원한다 이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얼마를 줄 거냐, 얼마 할 거냐 이런 건 없었던 거고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예술인들을 이게 보호하고 이게 지원한다는 데서 그런 의미를 가진 선언적 의미에 해당되는 거로 이게 들어갈 뿐이다라고 했는 것이고,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걸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나 그때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지, 강제성이 없는 거지 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선언적 의미로 만들었잖아요. 4년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건 선언적 의미니까 별 의미 없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2년마다 옮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분명히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면 선언적 의미다. 지금은 알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1가구 1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안 지키고 1가구 다주택자가 있고 이걸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엔 분명히 선언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규범이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막 어기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이것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이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 그냥 규정이 들어가고 처벌 규정이 보통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건 지켜야 되는 게 법에 들어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법에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서 법의 진화인 건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이건 있는 거지 선언적 의미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이게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런 경우는 보통 강제 규범으로 보통 바뀌게 되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소망. 근데 처음에는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처음엔 소망이었는데 하려는 생각이 없고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법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계획이 있네. 그럼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엔 선언적 의미였던 것이 점점점 이게 이제 강제 조항화가 돼가는 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 때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사회주의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써가지고서 이게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가지고서 이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포퓰리즘 모든 국민들한테 다 그냥 막 퍼주기 해가지고서 퍼주기 어쨌든 간에 많은 지원을 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정권이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이 사실은 이제 차베스죠. 그쪽 정권에서가 이게 원래 그 미국하고 맞짱 뜨고 차베스 해가지고서 미국과 대항해가지고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 국민 그 보호하는 정책을 써가지고서 한 것은 사실 오래됐거든요. 지금 몇 년 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서 원래 그런 식의 정책을 폈던 것이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때부터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이게 폭망하다시피 한 것은 몇 년 안 되거든요.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포퓰리즘 정책을 막 활용할 때 그때 망했어야 되는 거지. 그때 동안은 조금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서 갑자기 이게 마두로 정권 들으면서 팍 망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 정책도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정책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의료 정책에 해당되는 거가 이것도 이제 결국 가격 규제인데 가격 규제인데 기업이 이윤을 이제 30% 이상의 이윤을 내는 거를 금지한 정책. 이죠. 목적은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포퓰리즘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 하는 거. 이건 뭐냐고 하게 되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원가가 이제 그걸 만드는데 원가가 10,000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이제 13,000원 이상은 안 된다. 그거를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10,000원에서 13,000원 30% 이윤 받는 거는 충분한 거 아니냐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얼핏 생각하면 마진 30%면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받아야지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서 이제 벌칙이 이제 강한 거죠. 벌칙이 이제 막 구속 뭐 잡아가고 몰수 그러니까 모든 기업 파는 사람들이나 물건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30% 이상은 이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지 정책 때문에 이것이 이게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복지 정책은 사실 옛날 그 차베스 정권부터 항상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냥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거는 이제 정권 바뀌면서 지금 현재 마두로 정권 오면서 이게 이렇게 폭락된 건데 여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의 이윤을 30% 이상 내게 되면 이제 잡아간다. 의도는 분명히 좋은 거죠. 기업들이 싼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30% 이윤을 충분히 그거보다 높게 하는 건 바가지 씌우는 것이고 이 나쁜 기업가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거의 다 사업을 다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30% 이윤 정도면 충분한 저도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0% 이윤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윤이고요. 적지 않은 이윤이고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30% 이윤에 적정하다 할 때는 모든 생산된 물건이 모두 다 팔렸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내가 수박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수박에 내가 이제 농촌에서 산지에서 하나에 10,000원씩 사와가지고 10개를 사왔다. 그러면은 30% 수익이니까 이제 10,000원에 사왔으면 13,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13,000원에 팔았는데 10개를 사와서 하나당 13,000원씩 해서 10개가 다 팔렸다. 그럼 30% 수익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그 유통업자들이나 이게 손해보거나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10개가 다 팔리냐의 문제죠. 10개가 팔리지 않고서 이것이 5개밖에 안 팔렸다. 5개밖에 안 팔렸는데 13,000원씩 팔게 되면은 이게 하나당 30% 이익을 받지만 안 팔린 게 있으면은 결국은 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물건에서 이게 다 팔릴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고 몇 개 항상 안 팔리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서 10,000원에 사왔으면 13,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팔아야지만이 안 팔리는 거를 고려했을 때 수익이 낮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은 이게 원가라고 하지만은 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옷이 생산되게 되면 옷이 보통 일단 되게 원가는 되게 싼데 막 뭐 하나에 10만 원 이렇게 판다라고 할 때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안 팔리는 옷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옷은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옷이 다 이게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 뭐 청바지 원가 원단 10,000원이면 13,000원씩 팔아도 되는데 문제는 안 팔리는 폐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고려해가지고서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청바지를 10만 원에 팔고 결국은 안 팔리는 것 때문에 그런 가격이 되는데 30% 이윤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조건 10,000원짜리 13,000원짜리만 팔아야 된다. 근데 안 팔리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 그 수박을 10,000원에 사와가지고서 13,000원에 이거를 13,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개, 3개만 안 팔리더라도 이건 적자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보다 더 높게 팔면은 이거 잡혀가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죠. 방법은 원래 그냥 어쨌든 20,000원에 파느냐 아니면은 안 파느냐. 접어버리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접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베네수엘라가 막 약이 없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먹을 게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생산을 뭐 약을 만들어가고 해야지 뭐 원료를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만들질 않으니까 먹거리나 무슨 뭐 의약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고기 같은 걸 소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소 같은 걸 해가지고서 이게 팔려고 하는데 시중 가격이 어쨌든 간에 이게 10,000원이더라고 하게 되면 소고기도 10,000원이면 1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13,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원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30%에 해당되는 이윤만 붙이면 그 가격에 딱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암시장 이런 데서는 그냥 고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고기가 없는 가격이면 가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소를 키워가지고서 이것이 소고기를 생산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사료값 다 해서 1,000만 원이 든다라고 하게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얘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면 1,30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시중 가격 고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중 가격은 소 한 마리에 대한 고기가 막 2,000만 원, 3,000만 원에 팔리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1,000만 원에 들여서 소고기를 생산했는데 이거를 한 마리 전체를 근데 이걸 2,000만 원, 3,000만 원 팔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중 가격이 2,000원인데 한 마리에 나는 이거를 1,000만 원에 만들었다. 그럼 1,300에 팔아야 되는데 2,000만 원짜리를 1,300만 원에 파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이고 엄청 손해. 그렇다고 해서 시장 가격에 팔면 잡혀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 팔면은 이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 잡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에 팔게 되는 것이고. 농산물은 어쨌든 농사꾼 항상 있는 거니까 생산은 되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안 가는 문제가 또 생기고. 다 빠져나가는. 네, 빠져나가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먹을 게 없는 사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씩 옛날부터 그랬고 항상 그런 정책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고 그 이상은 못 팔게 하고 팔면은 잡아가고 의도는 국민들한테 싼 가격의 물건을 보급한다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고요. 목적은 좋죠. 선의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으로 그냥 문제가 되고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막 몇백만 명, 1년에 몇백만 명이 그 국가를 떠나고 지금은 이제 문제를 진단을 하고 이제는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정부라는 거가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서 정책 아까 말씀드리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저기 여수로 가고 있었더라.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 같아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은 이게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지 정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향 바꾸는 케이스는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민주주의가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냐라고 하게 되면 마오쩌둥 같은 케이스에서도 마오쩌둥 옛날 문화 대혁명 어쩌고 막 이런 정권 했을 때 중국인들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언제 그게 바뀌어지냐라고 하게 되면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정부는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가 상당히 힘든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막 뭐라 그러지만 마두로 정권 같은 케이스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왜 이게 힘들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미국이 이게 그 봉쇄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의약품이 부족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의약품이 모자라게 되면 미국이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내주면 되는 주변 국가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도와주는 이게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제가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일단 규제나 경제 이쪽에서는 일단 가격 규제는 전부 다 안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 규제는 전 세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아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균형 가격이 있으면 균형 가격과 비슷하게 그 최저 가격이든 뭐든 간에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도 챙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서 충격도 주지 않고 부작용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정부는 뭔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균형 가격하고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로 그냥 뭐 균형 가격과 비슷하게 한다거나 또 높게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나라도 이게 옛날 몇십 년 전에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고서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게 주거 안정 한정 가격을 싸게 하고 이렇지가 않았다고 이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거를 폐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되게 벤치마킹, 과거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에서 그때 왜 분양가 상한제를 이게 안 하게 되고 폐지하게 되었고 그때 문제점이 뭔지에 해당되는 그거를 지금 이게 하면서 파악을 하고서 그걸 보완책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것이고 그냥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분양가를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균형 가격과 비슷하게 하면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부나 이쪽 부동산 정책에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낮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다시 또 그대로 또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분양가 상한제 지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품질 낮추면 되는 거니까 사실. 품질을 확 낮추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그냥 성약값 아파트 해당되는 거. 그냥 모든 집이 다 똑같고 구조가 똑같고 모든 아파트 단지가 똑같고 닭장 같은 집. 그런 아파트를 만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좋은 거라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 당시 워낙 문제가 많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어쨌든 간에 가격 낮추는 거 이것만 고려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한계가 좀 있죠. 일단 가격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뭔가 항상 좀 문제가 생기는군요. 가격 통제로 하게 되면은 항상 뭔가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 표준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건드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죠. 최성락 병장님 이름만 보고 설마 했는데 들어와 보니 정말이네요. 깜놀. 평택에서 24년 전에 군생활했던 1인이라고? 이우진님이라고 하세요? 같은 분대에 있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반갑네요. 평택 부대에서 라이브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24년 만에 만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반갑네요. 여기서 이렇게. 사실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책 하는 걸 보고서 그 당시 군수 했던 애가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반가워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 계기로 해가지고서 군대에서 있던 분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네요. 조선 백성이 무기력한 이유를 양반의 수탈 때문이라고 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봐야 관리가 모두 빼앗아 간다. 그래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과 비슷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사이다 해결책, 양반 입장과 서민 입장에서 각각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어디 그 책을 읽어주셨네요.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까요? 이제 서민들이 이거를 잘 사는 게 힘들다. 어쨌든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빼가지고서 이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게 비싼 게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료를 깎아서 이쪽을 지원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을 사업을 못하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중소기업이 하게 하는 것이고 뭐냐고 하게 되면은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할 때 A는 좀 잘 살고 B는 좀 못 산다고 할 때 그럼 B가 어렵잖아요.
B가 어려워지면 B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 B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떤 식이냐고 하게 되면 A에 해당되는 거를 빼가지고서 B한테 돌려주는 케이스입니다. A는 문제가 없고 B가 어렵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B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이게 어쨌든 뭐 자원을 마련해가지고 B를 도와주면은 A 같은 경우가 불만이 있냐고 하면 A는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가 어려워서 B를 도와준다. 근데 문제 지금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A는 괜찮은 건데 B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B가 도와주는데 A 거를 빼가지고서 B를 도와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애가 있다, 자식이 있다. 근데 얘는 장난감이 5개가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울어요. 그런 경우 해결책은 뭐냐면 얘한테 장난감을 하나 더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주면 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넌 5개 있지. 그러니까 하나를 빼가지고서 얘한테 이걸 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이쪽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개, 1개였으면은 얘가 4개, 2개가 되는 것이고 4개, 2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3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얘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네요. 이마트를 강제로 휴업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인정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지원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마트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마트를 못하게 하고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여서 규제가 전통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없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 지원이 아니고서 이마트를 이거를 규제를 해가지고서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이마트도 막 불만이 있죠. 불만 있고 당하고 그럼 정말로 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얘가 안 가고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도움을 준다 중에는 얘는 박살을 냈는데 얘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조선시대에 탐관오리였다. 뭐 탐관오리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걔네들이 막 과거 시험 보고 막 양반하고 했는데 걔네들이 정말 나쁜 놈이었냐? 그렇게 보진 않는 것이고 그쪽도 굉장히 막 무슨 재해가 났다, 홍수가 났다 해서 뭐 어렵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선 정부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막 수해가 나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돈을 빼가지고서 이쪽으로 도와주는 케이스거든요. 도와주고 빼면서 물론 다 주느냐, 100을 빼면 100을 주느냐, 100을 빼면은 이제 그 중에서 20은 먹는 거고 자기가 뭐 이쪽은 나눠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도와준 금액이 그 당시 보게 되면 뭐 1인당 한 냥, 2냥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얘네들이 굉장히 막 잘 살게 되고 막 수혜를 극복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고 이쪽은 뺏기기만 하는 것이고 지금 도와주려고 할 때 이걸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게 그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시스템이 뭐냐고 하게 되면 조금 괜찮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게 빼가지고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버나 이런 거 뭐 카카오텍 때문에 그 택시기사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택시기사를 도와주면 되는데 택시기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버를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버는 우버대로 하고 택시기사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거기 지원금을 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우버를 사업 금지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타다 금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되면서 그러고 이게 없어지면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좋아졌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진짜로 도와주면은 오케이인데 도와주는 것이 항상 이게 그 상대편에 해당되는 걸 찾고 이쪽에 해당되는 걸 손해를 보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집단은 엄청나게 그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불만을 가지면서 그럼 얘네들은 정말로 좋아졌느냐?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닐 것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좀 인정이 뭐 하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인지상정.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심리학 실험 이런 거가 있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A, B 이렇게 있으면 A한테 실험자가 이제 막 100불 이렇게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고 얘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럼 얘가 너 나눠줄래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100불 가지고 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나눠줄래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착합니다. 나눠줍니다. 10불 주고서 나는 100불 가졌는데 난 하나도 없다. 얘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100불을 주는데 얘는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킨 다음에 얘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거고요. 얘를 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0불을 줍니다. 일을 했으니까 100불 줍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눠 가져라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나눠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안 나눠줍니다. 100불이고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눠주느냐? 이거는 얘가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100불 있으면 20불, 30불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랬는데 아니면 반반으로 나누기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일을 했고 열심히 해서 벌은 거를 그거를 나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게 주더라도 조금 주는 것이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때 그래도 너 이게 30불 빼서 억지로 빼서 이쪽 준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고요. 불로소득이고 내가 그냥 이게 뭐 전혀 그냥 돈이 생겼고 라고 할 때 그때 이걸 나눠주라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뺏은다고 할 때는 그때는 반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막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발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게 되면 이마트 막 금지하게 되면 막 반발하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굉장히 쉽게 돈을 번다, 그냥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눠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이걸 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돈 못 벌게 하고 이걸 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화를 내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도와주는 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좀 이게 세금 지도나 기타 등등해서 이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가서 세금을 좀 높인다거나, 뭐 사실 뭐 법인세가 뭐 20% 30% 오른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걷어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의 지원 정책이나 이건 뭐냐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이거를 돈을 빼서 이걸 가지고 얘를 빼게 되면 돈이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하게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가고, 복지 정책이나 그건 무지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쪽은 계속 불만인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그러면 복지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만족하고 하느냐?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게 되는 거죠. 도와주는 건 오케이. 근데 도와줄 때 꼭 이거를 공격해가지고서 이쪽을 빼가지고서 이쪽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 정부에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주더라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장난감이가 가지고 형제가 울고 있는데 얘는 울고 있다라고 해도 형 거를 빼가지고서 주는 케이스.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는다. 효과를 낼 수 없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막 그 청년들, 젊은이들은 이제 목적이 막 정규직 되는 게 막 꿈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은 거의 신분제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규직이면은 그냥 안정적이고 잘 살게 되고 봉급도 많게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 같은 케이스에서는 월급도 이제 낮고, 그리고 신분 보장도 안 되고 2년마다 되는 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게 되면요.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게 뭐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근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보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공장에서 뭐 이렇게 뭐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수입이 많은 것이고 비정규직은 수입이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얼마나 자기가 일을 했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거지,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보수를 많이 받고 비정규직에서 보수를 적게 받고, 이거는 자본주의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문제 때문에 빈익빈부가 생기는 것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절대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거, 그런 자본주의는 없는 거죠. 이건 신분제 사회죠. 옛날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귀족은 돈을 많이 받고 평민은 이제 막 하고, 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을 해도 봉급 안 주고, 신분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거가 이게 이제 전 근대 사회, 귀족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막 차별이 된다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인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잖아요. 공무원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공무원은 이게 정년 보장이 되는 것이고, 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을 시험을 본다,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신분제처럼 돼 있습니다. 공무원을 근데 공부 잘하고 뭐하고 막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 안 되게 되면 막 기업 이런 식으로까지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드신 분들은 이게 실감이 안 될 텐데 무슨 뭐 할 게, 근데 학생들은 좀 이게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된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는 애가 그냥 국공무원 시험에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문제가 삼고서 막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막 징계해달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전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나 그렇게 신분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직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요즘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공무원이 아니냐라는 게 거의 신분제 비슷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탔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평생이 핀다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자본주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타다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택시 보호사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고 원래 그 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원래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서는 아무리 흉년이 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힘들다고 하들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공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기면서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때는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 농촌 사회에서는 이게 그 굶어 죽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면은 이게 실업이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진짜 굶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그런 분들을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사실은 사회주의에서 복지제도가 처음 발달한 것이 아니고 처음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게 독일에서 막 만들어지고 독일에서 농촌 사회에서 막 그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산업혁명기에 하면서 그러면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비스마르크의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독일이 그냥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산업화가 막 되면서 복지제도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이제 대공황 때 대공황이 막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실업자가 생기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기 위해서 막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 이게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쪽에서 효과가 큽니다. 자본주의 원칙은 뭐냐고 하게 되면 일단 경쟁을 하게 하고 경쟁하면 항상 망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래 사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그 이마트가 이제 보듯이 전통 시장이 있고서 이마트가 있게 되면은 이거를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막는 거잖아요. 네. 이쪽을 막고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그런 식의 방안은 없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망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원래 자본주의에서의 원래 의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망하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주의는 원래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은 자본주의는 어디가 초점이 되냐고 하면 소비자 위주입니다. 소비자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있기 전에 길드책이었잖아요. 길드 속에서 길드에서 그럼 뭐냐고 하게 되면 길드는 생산자잖아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이게 박살내는 것이 원래 전통사였다고 하면요. 자본주의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편이 항상 소비자 편입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길드라고는 생산자가 이게 이득을 얻냐 아니냐 이거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준이 소비자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가 초점이게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소비자 보호보다는 항상 생산자 보호에 초점이 갑니다. 택시 소비자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택시 소비자에 대한 이득하고 생산 택시 업자의 소외 이걸 비교해 가지고서 이게 좀 뭐 서로 비교 형향에서 있게 된 게 이게 아니고 택시 소비자가 어떻게 될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아,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워요. 아니고서 그냥 타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뭐 전통상인 업자분들께서 이득을 얻냐 안 얻냐 이렇게 모든 데서 생산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뭐 지원을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은 알겠지만은 망하게 두고 다시 그 사람을 되살리고 복구를 시키고 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망하지 않게끔 그 전에 투입을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돈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충분히 좀 생계 보장을 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복지제도가 완전하게 돼야지 또 자본주의가 또 잘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문제가 적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부분은 이게 외국하고 이게 경쟁하는 체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체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포인트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냐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규제냐 정책의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를 보호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도 보호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생산자를 보호하지만 소비자가 이제 박살난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논점에서 이게 소비자에 대한 이득이나 소비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려 대상이 현재는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이꼴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가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소비자가 생산자 이건 약간 다르지만 생산자는 일면적으로 다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생산자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소비자로서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상실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산자를 보호하자라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케이스는 뭐냐고 하게 되면 생산자가 정말로 망하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망하는 케이스를 보장하는 이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의 위치까지 이를 정도로 망한다. 이거는 보상해 주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오케이일 수가 있는데 생산자의 이익을 그냥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한다. 이거는 약간 길드 체제랑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좀 보세요? 규제를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규제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건 없고요.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규제는 좋은 방향인 것이고 이게 방향이 나쁜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규제는 나쁜 거고 되는 거지. 규제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규제의 방향이 이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올리면은 이제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이 손해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과연 일반 국민들이 집을 사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의 문제. 정부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세금을 내리게 되면은 집값이 싸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원래 정책의 목적은 집값 싸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 집을 사는 게 원래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예. 노력해서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는 건데 정부가 세금을 막 높이게 되면은 정부 의도대로 하면 집값이 싸지겠죠. 싸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집을 사게 되면 거기다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값은 싸졌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 집을 가지고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금이 막 3천만 원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보유세 3천만 원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집값은 싸졌지만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 집값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은 낮아졌지만 어차피 살 수는 없게 되는. 그러면은 이게 정책의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게 되면 규제의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특정한 측에서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성공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이쪽 규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집값은 떨어졌지만은 목적이 집값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몇 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집값은 떨어졌지만 세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질 부담이 늘어나가지고서 어차피 집을 못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거는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규제의 목적은 목적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면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게 되고 부작용이 없이 달성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목적과 수단이 이게 바뀌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 집을 쉽게 살 수 있느냐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집값 낮추는 것만. 근데 집값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붙고 집값이 낮춰지면은 어차피 이것은 국민들이 사기는 힘들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집값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규제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좋은 규제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 소비자로 하게 되면 과연 이 분들이 집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달성되느냐 달성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건 평가가 돼야 되는. 그게 달성되면은 좋은 규제가 되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집 사기는 어차피 힘들다. 이러면 이건 좋은 규제라고 보긴 힘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관점에서. 규제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이게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잖아요. 이쪽은요. 이거를 해가지고서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방향을 바꾸거나. 예. 저는 이게 더 가속,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안 되고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그렇게 돼서 원래 목적지가 있으면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인데 아니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상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다 불확정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목적지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목적지 가까워져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게 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은 이렇게 가고 나서 목적지는 여기인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가게 되면 노력은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1년에 막 몇 년 사이에 24개 정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긴 해서 노력은 무지무지하게 하고 막 밤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목적지는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놀면서 그냥 뭐 1년에 몇 개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목적지는 되는 것이고 좋은 정책은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 막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목적지가 있으면 국민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그게 뭐 일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게 되면 좋은 거지 이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정책하기 위해서 그냥 무지하게 노력하고 막 새로운 것 아이디어 짜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간다 이거는 노력했으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이 방향이 이제 맞는지 어떤지 좀 잘 보면서 가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벌써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군대 후임도 소식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 봤고요. 질문사항에 따라서 그냥 뭐 이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약간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료를 막 점검하고 막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벤츠.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후임한테. 됐습니다.